교육 교부율 또한 72년에 11.8%에서 현재 20.79%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현행 20.79%의 내국세 연동구조는 내국세 형편에 따라서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 전체에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핵심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현행 20.79%의 내국세 연동구조는 내국세 형편에 따라서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또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2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매달 월급의 5분의 1을 초중고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첫째는 올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마침 올 봄부터 월급이 올랐어요. 이제 초중고 학생은 1명뿐인데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도 더 큰 금액을 그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멈추고 둘째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마인지 그것부터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교육 교부금을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제대로 쓰고 있다면 적절한 규모일 것이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면 과잉일 것입니다. 제대로만 쓰고 있다고 하면 얼마를 쓰더라도 아깝지 않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 수가 줄어도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때문이라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이끌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고 그러한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수요의 감소랑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학교는 과거에는 약간 가르치는 공간에 집중했다라면 현재의 학교는 돌봄이나 복지, 그리고 학생의 정서 지원, 안전관리까지 그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그 책임 또한 굉장히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수 감소랑 교육 수요의 감소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령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의 상황에선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축소의 논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흔히 많이 비교할 때 OECD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우리나라 초중등 단계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에선 학교급식, 방과 후 돌봄, 그리고 안전관리 등 상당수 외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교육활동이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급식비라든지 돌봄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OECD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한국의 초중등 교육 단계의 학교 교육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비교에서 가져오는 우려스러운 수치를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학력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2016년에서 2025년 보게 되면은 학생 수는 14.6%가 줄었지만 학급 수는 0.2%밖에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로 학력 인구가 줄어들 때 학교가 골고루 작아지는 게 아니라 농산어촌이나 원도심, 소규모 학교는 소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도시나 신도시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는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이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그리고 다문화 특별학급 지원교사, 그리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교육 재정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은 아시다시피 병력이 감소한다고 해서 국방비 줄이지 않듯이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해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 재정이라는 것이 원래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짊어진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이 거대한 사회적 계약, 세대 간 사회적 계약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은가, 이런 문제죠.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의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특히 AI 시대에 초등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연계 부분에 교육감들이 충분히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둬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서는 사용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같은 연령의 아이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재정 지원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재정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은 보편적 교육의 영역이며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위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유아에게 발생한 교육 돌봄의 격차는 이후 학습 격차, 건강 격차, 사회적 불평등으로 누적되지만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인간 발달과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가장 높은 수익률의 공공 투자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학령 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주권을 지키고 미래 패권을 쥐느냐 아니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느냐는 오롯이 우리 대학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최전방은 다름 아닌 대학입니다. 초중등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17년째 등록금 동결 속에서 고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특별 회계로는 대학의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초중등 교부금처럼 내국세에 연동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한시적 예산이 아니라 안정적 재원 위에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이 일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미래 세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학령기 아동 청소년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미래가 있습니다. 40대 가장도 미래가 있고 60대 노인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이 끝난 이후에 생애 단계에 대한 교육 재정 투자가 거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106조인데요. 그중에 평생교육 체제 구축 예산이 800억이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51조가 좀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 서울시가 평생교육에 쓰는 돈이 2,300억입니다. 이런 재정 구조 가지고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이 역량 침식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교육 재정 문제를 논의할 때 국민 전체를 놓고 교육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심각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들이나 교감들이 현장에서 고생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축소하냐, 왜 줄어드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렇지 않다. 결코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 원칙을 얘기한 것이죠.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해서 교부금의 총액 계속 늘리겠다. 우리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증가하겠다. 이렇게 설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변동에 따라서 너무 널뛰기가 드러나니 이런 것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당국에서도 예측 가능하게끔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겠다. 이게 2번째입니다. 그래서 개편을 통해서 마련된 확보된 재원을 교육의 또 다른 사각지대이면서도 또 필수적인 어떤 수요처, 미래투자 영역인 그런 영유아라든가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인재 유출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인재 분야에 그런데 재투자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학령 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교부금을 우리가 이렇게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으로 이제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이 4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재정의 물기를 이제 지금은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함께 좀 우리가 터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결코 제가 그냥 한쪽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초중등 교육은 더 단단하게 지키고 대학이나 영유아 교육과 같은 이런 데는 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때가 왔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당장 그 어떤 지표를 세우고 바로 이렇게 내 성과가 났다 안 났다 이렇게 증명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뭐 그 경기 변동이라든가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중요한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 지금까지는 20.79%, 내국세 20.79%였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 말씀 들었지만 옛날에 의무교육 확대하던 그런 시절과 달리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영유아 시기에 격차 없는 출발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도 적어도 대학을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나? AI 시대에 끝없이 요구되는 그 평생 직업교육에 있어서의 평생교육 차원의 역량 개발은 또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요구들이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새롭게 대두되는 기초학력 문제라든가 그 마음 건강을 돌봄이 꼭 필요한 위기 학생들이라든가 이주 배경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문제,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제 이런 새롭게 나타나는 학생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장 많은 곳에서 교육 얘기할 때 하는 말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말이 구호가 아니라 최대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이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